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빈 살만 왕자의 각별한 애정. 2. 미국도 한국에 패해야 한다. 3.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의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의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41차 비행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타이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41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속도 사용령 kmh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이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 주식이 상대 요리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옹은 사설을 통해 KF-21은 제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제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제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제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제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제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 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영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 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제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의 10일 통째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제-1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환,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의사와 베이징 에이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칩 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더멀류즈 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더멀류즈 계열 엔진의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이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 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의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 방산. 최근 전 세계에서 UAM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영되는 UAM의 경우 수제기 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수제기 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제기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제기 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에서 30m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무인기는 이륙 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 시 후크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영하기가 힘들어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책과제에 참여 중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의 제한적인 운용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시명 항공교통과 무인 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 이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 보호, 수산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 보호,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의 실제 테스트 중인 시제기와 지상통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붕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의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시명항공도통 UAE인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레첸 휘트니 등 글로벌 항공 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역의 군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 시장에서도 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시망 공모빌리티 웨임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탄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 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1대당 무인기 3에서 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포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 편대기,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기, 무인 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수직이 착륙 무인기는 회전 있기의 수직이 착륙 기능과 고정 있기의 고속 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 운영에 최적화됐다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국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 이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기술 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특히나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순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 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타이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영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간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타이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의 국방 UAM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구영 타이 사장 역시 자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타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 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RQ-101 성골례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 U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를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소련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포격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발 중 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낙탄,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전부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S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준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북해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질이 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햄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햄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햄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MSEMI 혹은 청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A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A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A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햄드를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AM 기술을 토대로 TH-1D 동급체계는 2029년, SM-3 동급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 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A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배무로 햄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햄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SM 기반으로 요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 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영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삼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태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IG 넥스1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캠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싣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